처음 그 부대에 들어섰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꿋꿋하게 살아남자. 나답게 후회 없이. 하지만 그 다짐은 부대 정문을 들어선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하윤, 28살로 군인의 꿈을 품고 이번에 육군 하사로 부임한 지 9개월 차 되는 초급 간부였습니다. 초급 간부 대상 체력 시험에도 남녀 합산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저는 군인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에게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최도연 중대장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김하윤 하사님, 중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행정반 개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중대장이었습니다. 최도연 대위. 그는 제가 이 부대에 배치되자마자 이상하리만치 자주 저를 불렀습니다. 하사님, 오늘 훈련평가 아주 좋았어요. 커피 한잔 하죠. 여군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보장합니다. 처음엔 그냥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도현 대위의 그런 말들은 그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중대장 최도현 대위를 만난 건 행정반에서 배치 인사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는 편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 김하윤 하사.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요. 그 말에 주변 간부 몇몇은 피식 웃었지만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이질감이 제 뒷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김하사는 여군인데도 목소리는 참 씩씩하시네요. 김하사는 여자치곤 참 당차요. 이런 말들. 한두 번은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의적인 악의를 담았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농담은 점점 늘어갔고 그 속에 담긴 시선은 조금씩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김하사, 점심은 먹었어? 여군은 밥보다 화장이 더 중요하잖아. 핫. 와 김하사, 오늘은 화장했네. 누굴 위해서? 흐흐. 그의 말투는 언제나 가벼웠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칼날 같은 비수로 느껴졌습니다. 절대 대놓고 찌르진 않지만 피부에 상처를 내는 그런 무례함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업무 도중 제가 서류를 정리하던 손에 살짝 그의 손등이 스쳤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스킨십. 이런 거 좋아. 친밀감 중요하잖아.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선임 간부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위기 깨지 않기라는 이름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진짜로 나를 불편하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김하사, 건배합시다. 여군이지만 참 괜찮은 간부예요. 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은근슬쩍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그래 회식 자리고 군인끼리 어깨동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며 애써 넘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안았던 최도현 중대장은 자리에 앉아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저의 허벅지를 쓱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적당히 웃어넘기려던 저의 표정도 순간 얼어붙어버린 채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술기운에 웃고 떠들고 마시느라 그 상황은 오로지 저 혼자 견뎌야만 하는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군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샤워기를 틀어놓은 채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예민하다고 할까봐. 그냥 분위기 맞추는 건데 오버한다고 할까봐. 이래서 여군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런 감정을 어디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조직을 위해선 이런 것조차도 감내해야 하는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길고도 긴 밤을 잠 못 든 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중대전 간부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술이 오가던 중 중대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소주잔을 들더니 은밀하게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김하사, 이런 자리에선 더 예뻐 보이네. 묘하게 좀 섹시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나중에 따로 밥 한번 먹자. 부대 안에선 분위기 신경 쓰이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투는 분명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기류와 거절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저는 그런 자리는 좀 불편해서요.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그는 잔을 내려놓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죠. 내가 배려해준 건데. 하긴 여군이란 게 원래 까다롭죠. 그 말 속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불편해졌으니 너도 불편해질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 업무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회의에선 제 의견이 무시됐고 또한 제가 맡게 되는 일의 양도 이상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사, 이번 주 야외 교육 보고서도 정리 부탁해요. 김하사, 그 청소구역 말인대 간부 휴게실이랑 중대장실, 화장실 청소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김하사, 이번 회의는 참석하지 말고 야외 배수로 작업 좀 부탁해요. 워낙 시급한 일이어서 말이지. 저보다 후임인 남자 하사들은 분명히 저보다 일찍 퇴근했고 이렇게 많은 양의 일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하윤 씨, 여자 간부가 한 명 있으면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끼리 하면 불편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그렇게 점점 소리 없지만 은밀한 압박과 부조리가 제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임 중사님이 제게 슬쩍 말했습니다. 김하사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중대장님이 요즘 왜 이렇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는 점점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이건 누가 만든 거야? 김하사야. 다시 해요. 이건 별로네. 하면서도 며칠 후 회의 자리에서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면 퇴짜를 놓고 요즘 김하사 좀 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라며 웃었지만 그건 분명 의도적인 깎아내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슬쩍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하사, 말 잘 들어요. 이 군대는 누가 힘을 가졌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김하사도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딱딱하게 굴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군대는 조직이고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제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그의 음성에 온몸에 소름이 쫙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항할 수도 똑바로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체력 단련장을 찾았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쉬지 않고 뛰며 생각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데 어디로? 말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기록이라도 남겨야 하나? 아니, 그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올수록 마음은 더 조여왔습니다. 그날 침상에 누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최도현 대위는 단 한 번도 저를 때린 적 없고 대놓고 욕하거나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저를 따돌리고 희롱하며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폭력은 더 깊고 더 오래 상처를 남겼습니다. 착잡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곳이 없었습니다. 말해도 믿어줄지 모르겠고 믿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군대니까요. 상명하복과 철저한 위계 질서가 따르는 곳. 최도현 중대장은 저보다 훨씬 높은 대위라는 계급이니까. 잠시만, 대위. 그때였습니다. 저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하지만 더 무서운 존재.
저의 시아버지, 육군 특전사령관 장호석 중장. 말 한마디만 해도 이 군대 전체가 움직일 사람. 육군 3스타이신 시아버지가 나서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시아버지가 움직이는 순간 그건 부대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야. 육군 3스타가 움직인다는 건 한 부대가 초토화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아직은 아니야. 나 혼자 견뎌볼 수 있어. 내가 좀만 참으면 될 거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밤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부대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대부분의 간부들이 일찍 퇴근을 마친 시간. 잔뜩 흐린 하늘 아래 부대 복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하사, 중대장님이 지금 행정반으로 들어오랍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미 내 안의 직감은 또렷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이건 이상해. 하지만 상명하복. 군대라는 이름의 질서 앞에서 그 경고는 선택이 아니라 참고 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차올랐고 숨이 묘하게 빨라졌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제 심장은 2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노크하자 들려온 목소리. 낯익고 지독하게 불쾌한 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중대장 혼자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그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하사님, 참 고생 많았죠. 일단 앉아요. 긴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 말에 제 몸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숨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침착해 보려 했지만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문을 딸깍하고 잠갔습니다. 헉,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제게 등을 보인 채 커튼을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요즘 말이에요. 김하사가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내가 김하사 예뻐해서 그런 거잖아요. 다른 여군도 아니고 김하사니까 이러는 거지. 그는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예쁘다니까요. 이 군복도 잘 어울리고. 저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음흉하게 웃으며 그가 속삭였습니다. 싫진 않잖아요. 그 말과 함께 손끝이 스르륵 허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그의 뱀 같은 손길이 엉덩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실수도 애매한 경계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고의적인 성추행.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중대장님, 이런 식이면 신고할 겁니다. 워워, 진정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하사님. 지금 이 상황을 밖에 말한다 한들 누가 믿어주기나 할 것 같아요? 누가 일개 하사 따위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죠? 이 중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 말 한마디면 김하사는 그냥 쓸데없이 예민하고 문제 일으키는 여군 취급받고 끝이에요. 또 내 윗라인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알죠? 연대장 강찬석 대령님이 내 뒤를 봐주고 있는데 어디 하사 나부랭이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소와 위협,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도현 중대장은 몰랐습니다. 저의 군복 주머니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의 시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최도현 중대장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숨 맺히는 눈물.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저는 조용히 품 안에 있던 수첩을 펼쳤습니다. 하사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군인으로서
부임하게 되었던 첫 순간 시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군용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시아버지께서 직접 써주신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어떤 일이든 너의 편이 되어주마.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장호석 특전사령부의 수장 대한민국 군의 심장 그가 나서면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수도 없는 망설임과 고뇌 끝에 저는 휴대폰을 펼쳐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떨며 한 글자 한 글자 문자를 꾹꾹 눌러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군인으로서 누구보다 강하고 굳세게 버텨내고 싶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도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수신인 장호석 중장. 문자 아버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최도현 중대장이 저를. 그렇게 저는 눈물로 뿌얘진 시야를 닦아내며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국군 특수전 사령부의 지하 사무실. 수십 개의 상황판이 펼쳐진 전장 같은 공간 안 장호석 중장은 평소처럼 정복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눈앞엔 한 통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최도현 중대장이 저를. 그 문장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고 그 뒤엔 침묵이 있었습니다. 장호석 중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단호하던 그에게 이 문자 하나는 전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3년 전 그가 며느리 김하윤을 처음 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건만 정복을 입고 부대에서 막 퇴근한 자신 앞에 김하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단정한 군복을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군인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장호석은 처음으로 웃음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도 무뚝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만큼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하윤은 군 내 체력 검정에서 상위 10%를 유지할 정도로 체력과 정신력이 투철한 참군인이었습니다. 또 언제나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웃음짓게 했던 참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윤이 간부 시험을 보러 갈 때 장호석은 남모르게 참관을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군용 차량 뒷좌석에서 조용히 며느리의 훈련 성과를 지켜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던 그날을. 그는 단지 사령관으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며느리를 아끼는 장인이었습니다. 옛 생각에 잠시 잠겨있던 장호석 중장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관을 불러 말했습니다. 작전 참모 불러. 지금 당장. 지금 말씀이십니까, 중장님? 그래, 지금이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 몇 시간 뒤 하윤이 근무하는 부대에 아무 흔적 없이 은밀하게 베테랑 감찰반 인원 5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사전 지시는 이랬습니다. 정식 조사로 보이지 않게 내부 현황, 간부 이력, 익명 제보 정황, 특히 중대장 최도현의 모든 행동 패턴을 은밀하게 파악한다.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었지만 장호석 중장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장호석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 하윤이 보내온 짧은 문자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장호석 중장은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믿었다. 그 아이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건 내가 마지막이라는 뜻이겠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그는 처음으로 사령관이 아닌 시아버지로서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부대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부대 정문 앞으로 국방부 감찰 차량이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점검 차량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내린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감찰반 베테랑 중령 윤재호를 포함한 총 5명. 모두 깔끔한 정복 차림에 계급장은 중령부터 중위까지 교차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말수가 적고 차분했으며 무언가를 계산하듯 바라보는 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계급인 윤재호 중령이 말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과에서 나왔습니다. 부대 내부 현황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대 간부들은 짧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말투는 절도 있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작 하사일 뿐이었지만 부대의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어 버렸다는 것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분이 움직였구나. 뒤이어 정문 위병소에서 전화가 와 행정반으로 급박하게 알렸습니다. 중대장님, 감찰 차량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왔다고 합니다. 중대장 최도현은 그 순간 한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놓칠 뻔했습니다. 갑작스런 감찰, 통보도 없이. 뭐지 이건? 하지만 감찰반 인원들은 빠르게 부대 내부로 진입하여 구석구석을 면밀한 눈빛으로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최도현은 재빨리 태어난 척 얼굴을 펴고 허둥지둥 문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부대엔 어쩐 일로?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기 점검의 일환입니다. 부대 일과 체계, 간부 운영, 병사 복무 실태 등 전반적인 확인 예정입니다. 그들은 짧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단 한 줄도 쓸모없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허둥대지도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제된 말투와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간부들은 모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단순히 점검 나왔다기엔 뭐가 있다. 최도현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찰반은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행정반, 생활관, 보급고, 회의실. 눈에 띄지 않는 각도에서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고 답변이 나오기 전 이미 그 눈빛은 거짓과 본심을 구분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 중사에게 다가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근무 중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중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떨구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조사관은 이미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감찰반 베테랑 윤재호 중령은 중대장 최도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도현 중대장이라 하셨죠. 오전 감찰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는 오후 중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조사실로 출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엔 차갑고 냉정한 기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도현의 등줄기가 오싹해졌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최도현은 간신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그는 재빨리 행정반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주저앉듯 털썩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점검일 리가 없어. 뭔가 꼬리를 밟힌 거야. 그는 초조함에 다리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김하윤 때문에? 그렇게 초조함에 떨고 있는 최도현을 기다려주지 않은 채 시간은 빠르게 흘러 벌써 예고된 오후 면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5시 정각. 부대 간부 회의실 한켠에 마련된 테이블. 그곳에는 이미 감찰반 인원들이 세팅해 놓은 노트북과 녹취 장비가 조용히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업무 브리핑처럼 보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감찰반 중령 윤재호가 들어섰습니다. 최도현의 표정은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셔츠 깃은 미세하게 젖어 있었고 애써 웃고 있는 입꼬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찰반 중령 윤재호.
그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면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가지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부대 전출자 수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여군 간부는 총 몇 명이며 훈련 참여도는 어떠했습니까? 중대 내 회식은 어느 주기로 이뤄지며 간부 포함 비율은? 최도현은 애써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찰반의 전형적인 첫 그물망에 불과했습니다. 윤중령은 질문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당시 김하윤 하사도 참석하셨다고요? 예, 대부분의 회식에 여군 간부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 자리에선 음주가 있었습니까? 예, 군 간부들끼리 통상적인 선에서. 그 통상적인 선이란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글쎄요, 각 중대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최도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감찰반 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회식 중에 김하윤 하사와 나눈 개인적 대화가 기억나십니까? 네. 글쎄요, 딱히 기억나는 건 없고 평범한 얘기였던 걸로. 쉴 새 없는 압박 질문에 최도현은 당황하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워낙에 예민한 편이라. 최도현은 그 말이 실수였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윤재호 중령은 작은 틈을 놓치지 않은 채 파고들었습니다. 숙련된 감찰반 베테랑 윤재호의 조사 솜씨에 최도현이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업무적인 민감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게 뭐랄까, 가끔 지시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느낌. 별건 아닙니다만. 지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통 여군 간부로서 부대 분위기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무였는데, 적절하다는 기준도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간부가 동일한 지시를 받았던 적은 있습니까? 그 순간 최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네요. 결국 김하윤 하사에게만 특정 임무나 요청이 집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만. 숨막힐 듯한 압박조사 분위기 속에서 윤재호 중령은 감찰반 대위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감찰반 대위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태블릿을 꺼내 김하윤 하사가 제출한 비공식 일지의 일부 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중대장님이 제 어깨를 감싸며 사적인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이후 업무량 증가 및 의도적 격리. 최도현 대위는 이 문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처음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존재했다는 전제하에 중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유감입니다. 유감입니까? 책임입니까? 숨막힐 듯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도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윤중령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최도현 대위. 우리는 이미 상당수의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기억은 선별적으로 왜곡될 수 있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최도현 대위의 입장을 보호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협박도 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감찰반 베테랑 특유의 조용한 압박이었습니다. 최도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볼 안쪽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불안이 묻어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김하윤 하사,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황 끝. 윤재호 중령과 감찰반 대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중령은 조용히 태블릿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군 법무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도현 대위, 저희가 여쭤볼 건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참고인 면담이 필요할 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면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윤재호 중령과 감찰반 대위가 떠나고 난 뒤 최도현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자신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편 조사실에서 나온 감찰반 대위는 병사들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1대1 익명 인터뷰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부대 간부 혹은 지휘관의 언행 중 불편했던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최근 3개월간 본인 또는 동료가 부당하게 느낀 지시나 언행이 있었는지요. 질문은 너무나도 평범했고 작성 양식도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과 감찰반의 포스 앞에 몇몇 간부 및 병사들은 망설임 없이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감찰반은 부대 내 특정 간부의 이상 징후 보고서 초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의 맨 상단에는 최도현 대위 직권 남용 및 성추행 혐의 발견됨 이라는 빨간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사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움직였고 그림자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감찰반이 모은 최종 보고서는 마침내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윤재호 중령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피조사자 최도현 대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 인격적 압박, 반복적 성희롱 발언 및 물리적 접촉 시도, 보복성 업무 배정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직권 남용 정황이 확인됨. 그 옆에서는 조사관이 김하윤 하사가 제공한 녹음 파일의 일부를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니까요. 이 군복도 잘 어울리고 싫진 않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밖에 말한다 한들 누가 믿어주기나 할 것 같아요. 누가 일개 하사 따위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죠. 또 내 윗라인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알죠? 연대장 강찬석 대령님이 내 뒤를 봐주고 있는데 어디 하사 나부랭이가 말이야. 녹음된 중대장의 목소리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선명하고도 불쾌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부 병사 및 간부들의 익명 제보 양식 수십 장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회식 중 김하사에게만 술 따르라고 강요하던 장면을 봤습니다. 중대장님이 남몰래 김하사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쓰다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김하사에게만 힘든 근무나 밤 근무가 집중됐던 적이 많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단순한 불쾌함이나 오해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이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감찰반은 군 법무실에 공식 의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 서류가 도착하던 순간 서울 국방부 청사 한복판에서 한 명의 인물이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군. 장호석 중장.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이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끝까지 끌고 갈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선다. 지금 당장 감찰반 인원과 장군 차량 준비시켜. 부대로 직접 간다. 장호석 중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작전 참모에게 지시했고 그렇게 그날 밤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빨간색 번호판 저게 뭐야? 3스타? 정문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병사가 생전 본 적 없는 빨간색 번호판의 별 3개짜리 장군 차량에 다급히 무전을 날렸습니다. 확인 요청합니다. 지금 3스타 차량 진입합니다. 확인 바랍니다. 다급한 무전과 동시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부대 전체가 혼비백산에 빠졌습니다. 30초 후 빨간색 번호판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차량 번호 대신 은색 별 3개,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의 상징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감찰반과 장군 수행 차량의 열이 마치 비상작전을 방불케 하듯 일사불란하게 부대 안으로 진열했습니다. 정문 초병은 얼어붙어 버려 제대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거수경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번호판의 시커먼 차량이 멈추고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장호석,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현역 육군 장성 중 가장 무게감 있는 인물 중 하나. 그는 검정색 장군 정복에 은색 별 3개가 빛나는 베레모를 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감찰반 요원들이 늘어섰고 부대 내 모든 간부들이 모두 허둥지둥 뛰쳐나와 혼비백산하며 도열했습니다. 충성. 간부들의 기합이 잔뜩 들어간 경례 소리가 밤하늘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중장님, 어찌된 영문이십니까? 사전 보고가 없어서. 대대장은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호석은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부대 문제가 있더군. 짧고 단단한 말 한마디. 그 말에 모든 간부들이 얼어붙어 버렸고 모두가 숨소리를 죽인 채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걸린 건지 어찌된 영문인지 눈치만 살폈습니다. 대대장은 지휘소로 행정반 간부 전원, 복도의 정렬. 장호석 중장의 지시에 간부들이 사색이 되어 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최도현 대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장호석 중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중대장 최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위 최도현. 강호석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했지만 마치 부대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최도현은 사색이 된 얼굴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중장님. 최도현은 아연실색하여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대위 최도현은 이 자리에서 즉시 직무정지 통보한다. 피의자 대위 최도현에 대한 감찰반 조사 보고서, 군법무단 제출 문건, 피해자의 제출 증언 및 녹취 파일까지 전부 검토 완료됐다. 피의자 최도현은 반복적 성희롱 발언 및 성추행, 협박 및 인권유린, 보복성 업무 배정과 명백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지금 즉시 체포 및 연행한다. 장호석 중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헌병대 인원들이 달려들어 최도현 대위의 양팔을 붙잡고 제압했습니다. 그 모습에 복도에 정렬되어 있던 모든 간부들이 침조차도 삼키지 못한 채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계급과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짓밟는 자는 대한민국 육군에 설 자리가 없다. 당장 연행시켜. 그 말에 최도현은 무너진 눈빛으로 절규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헌병대 인원들은 최도현이 저항할 틈도 없이 거칠게 끌고 가며 양팔을 뒤로 제압했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한심하단 눈빛으로 최도현을 쳐다보았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대대장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돌아오진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한편 창문 밖으로 몰래 살펴보던 병사들 중 몇몇은 꼴 좋다. 그동안 갑질을 그렇게 하더니 라며 소근소근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단 전체 공지망에 긴급공지가 떴습니다. 특수명령. 제0사단 소속 중대장 최도현 즉시 직무정지. 군형법 제92조 및 관련 조항 위반으로 군검찰 이첩. 전 간부 대상 성인지 재교육 및 내부 청렴 교육 재편성 예정. 한편 같은 시간 김하윤 하사는 별도의 공간에서 보호조치 하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감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하사님, 본건은 법무단 이첩으로 넘어갔고 최도현 대위에 대한 모든 조사는 종료됐습니다. 이 정도 수위면 아마 군복을 벗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 하사님의 경우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철저하게 신변은 보호됩니다. 하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쥐고 있던 시아버지의 짧은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만 지켜라. 시아버지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 문장을 보며 하윤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최도현 대위는 부대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별다른 송별 인사도 짐을 나르는 병사들의 도움도 없이 그는 그렇게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던 부대 내에서 조용히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중대장 군복 벗는데. 이러한 소문이 병사들 사이에선 파다하게 퍼졌고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연민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부대 안은 조용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몰래 김하윤 하사에게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사님, 죄송합니다. 중대장님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용기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메모들은 책상 한켠, 개인 사물함 속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조금씩 자신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몇 주가 흘렀습니다. 바람은 이제 제법 봄 냄새를 머금고 있었고 훈련소 너머 언덕길에는 노란 개나리가 소리 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령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령관실도 회의실도 아닌 특전사령부 내 작은 정원 한켠의 벤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아버지이자 대한민국 육군 중장 장호석 사령관이 정복이 아닌 소박한 민간 셔츠 차림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경례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잠깐 앉았구나.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하윤아. 그가 제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군대에서조차 이름을 불러준 적이 드물던 분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힘들었겠구나. 그 말 한마디에 참아왔던 울컥함이 순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잘 해냈다. 나는 너가 참 자랑스럽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령관이기 이전에 내가 내 시아버지란 걸 이번엔 내가 먼저 알려줘야 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내 문자를 받고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너의 시아버지로서 미쳤던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작게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넌 너의 몫을 다했다. 나도 내 몫을 다한 거다. 그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강한 간부로 기억될 거다. 그리고 뒤돌아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윤아. 네. 나중에 사령관 회의에서 여군 리더십 평가 보고할 때 내가 내 이름 맨 위에 올릴 거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꼭 누군가의 방패가 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단 한 사람의 군인이 단 한 사람을 지켜낸 기록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님이 선물해 주신 수첩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힘이란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내는 용기다. 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아지고 따뜻해지겠지요. 네, 그럼 지금까지 김하윤 하사, 저의 사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김하윤 하사와 시아버지 장호석 중장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여군 하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부조리한 현실과 맞서 자신의 이름을 지켜낸 사람의 기록이며 그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군대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김하윤이 조용히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용기에 진심으로 경례를 보냅니다. 또한 나라를 지켜주시는 모든 군인분들께 진정한 존경과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이야기 황금빛 이야기 방송 채널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번에도 감동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황금빛 이야기 방송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